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 연체라고 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대출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상담원이 차갑게 말했다. 작년 5월에 3천만 원, 7월에 4천만 원, 올해 2월에 3천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26에 결혼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결혼 전 남편이 말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 근데 마음은 좋으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잘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나를 훑어봤다. 키는 작네, 얼굴은 그냥 그렇고 뭐하는 집안이래.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공무원 그래봤자 별로 안 벌잖아. 나는 그냥 웃었다. 첫 만남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는 간섭이 심했다. 드레스 고를 때도 따라와서 말했다. 그건 너무 야해, 이건 너무 수수해.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고르는 대로 했다. 예물 살 때도 시어머니가 함께 갔다. 이 반지 너한테는 아깝다. 비싼 걸로 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은 옆에서 엄마 그러지 마라고만 했다.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결혼 후 시댁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가까이 살아야 내가 애 봐줄 수 있지. 고마운 말인 줄 알았다. 전셋집 구할 때도 시어머니가 직접 다 알아봤다. 여기가 좋겠다. 역에서 가깝고 나한테도 가깝고. 나는 집이 좀 작고 낡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가 알아보신 건데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왔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봐야 했다. 아기 울면 왜 울려 안아줘야지. 내가 안으면 너무 안아주면 버릇 나빠. 혼자 놔도 설거지하면 물 너무 많이 쓴다고 했다. 빨래하면 세제 너무 많이 넣는다고 했다. 요리하면 간이 세다고 했다. 청소하면 구석구석 안 한다고 했다. 나는 하루 종일 지적을 들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다. 엄마 나 힘들어. 엄마가 말했다. 조금만 참아. 시집살이 다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다. 너 일 그만둬. 애 키우는데 집중해. 나는 놀랐다. 저 일 계속하고 싶은데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다. 며느리가 돈 버는 집안은 망한다더라. 애 엄마가 애를 키워야지. 남이 키우면 어떻게 애가 엄마 못 알아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말했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애가 더 중요하잖아. 나는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나는 그 회사에서 5년을 일했고 막 대리로 승진한 참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통장을 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물었다. 너 돈 얼마나 모았어? 그냥 궁금해서. 나는 대답했다. 퇴직금이랑 합쳐서 6천만 원 정도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다. 6천 그거 많이 모았네. 어디다 넣어뒀어? 은행이요. 시중은행.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자라도 받아야지. 잘했네. 근데 뭐 그 돈으로 할 계획 있어? 나는 대답했다. 애 교육비로 쓰려고요. 나중에 학원도 보내야 하고.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래 알았어.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인감증명서 좀 떼다 줘.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 개 하나 드는데 필요하대게요. 응, 부녀회에서 하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씩 넣는 건데. 돌아가면서 목돈 타는 거야. 나도 해볼래. 나는 인감증명서를 떼다 드렸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도장도 달라고 했다. 잠깐만 쓰고 돌려줄게. 나는 도장도 드렸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도장 하나 더 파야 할 것 같아. 신분증 사본 좀 줘. 나는 신분증 사본도 드렸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또 왔다. 너 통장이랑 카드 좀 빌려줘. 무슨 일이세요? 친구 아들이 사업하는데. 투자 좀 하려고 잠깐만 쓰고 바로 돌려줄게. 나는 불안했다. 저 그거 제 전 재산인데요. 돈을 쓰시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시어머니 말도 못 믿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통장 보고 투자 계획 세우려는 건데. 의심을 하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여기요. 통장을 건넸다. 석 달이 지났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저 통장 좀 돌려주세요. 애 어린이집 비용 내야 해서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줄게. 지금 바빠. 다음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가 지났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돌려주지 않았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통장 언제 주실 거예요? 답장이 없었다. 다시 전화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 왜 이렇게 재촉해? 귀찮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바빠 죽겠어.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줘요. 내 통장 석 달째 안 돌려주셔. 남편이 말했다. 엄마한테 뭘 맡겼어? 미쳤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셔서 드렸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에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 먼저 드렸다고 했거나. 나는 소리쳤다. 내가 왜 내 전 재산을 먼저 드려? 미쳤어. 남편이 말했다. 목소리 낮춰. 애 깨잖아. 다음날 시댁에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신 분이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저 사는 며느리인데요. 혹시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일주일 전에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던데. 여행 가시나 봐요. 택시도 부르시고 짐이 엄청 많았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한동안 집 비운다고 하시던데요. 남편에게 전화했다. 당신 어머니 일주일째 집에 안 계셔. 전화도 안 받으셔. 짐도 많이 싸서 나가셨대. 남편이 말했다.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가셨겠지. 그게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남편이 짜증을 냈다. 에이, 괜히 걱정하지 마. 엄마 알아서 하시겠지. 나도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로부터 사흘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 연체라고 했다. 상담원이 말했다. 3천만 원 대출이 한 달째 연체 중입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이자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저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뭔가 착오 아닐까요? 상담원이 차갑게 말했다. 작년 5월 7일 본인 명의로 대출 실행됐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 확인됐습니다. 손이 떨렸다. 인감증명서. 그때 시어머니한테 드렸던 그 인감증명서. 아, 혹시 대출을 어디 지점에서 받았나요? 상담원이 확인 후 말했다. 목동 지점입니다. 목동 우리 시댁 근처였다.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대출도 있는지. 상담원이 잠시 후 말했다. 7월에 4천만 원. 올해 2월에 3천만 원 총 3건입니다. 모두 연체 중이시네요. 지금까지 연체 이자가 6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1억 원 내 명의로 1억 원을 누가 빌렸다. 아니, 누가 빌렸는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신분증 사본 모두 시어머니가 가져가셨다. 개를 든다고, 투자한다고 나는 믿었다. 바보같이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저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대요.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당신 지금 당장 집에 와요. 무슨 일이야?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명의로 대출 받았어요. 1억 원이나. 남편이 소리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작년부터 3번에 걸쳐 1억 원 빌리셨어요. 모두 연체 중이래요. 이자가 6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남편이 집에 왔다. 얼굴이 새하했다. 정말이야. 은행 전화 확인해 봐요. 남편이 은행에 전화했다. 통화 후 남편이 주저앉았다. 진짜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울면서 말했다. 나 어떻게 1억 원. 어떻게 갚아.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엄마가 왜 이러셔. 미치겠네. 진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역시 꺼져 있었다. 우리는 시댁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비었고 장롱도 비었다. 귀중품도 모두 사라졌다. 남편이 다른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소리쳤다. 이것 봐. 나는 달려갔다. 남편이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 필체였다. 편지를 읽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빚이 너무 많아졌다. 갚을 방법이 없어서 며느리 이름을 빌렸다. 미안하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됐구나.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찾지도 마라.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너희는 젊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남편이 편지를 구겨 던졌다. 이게 뭐야? 이게 사과야. 1억을 빌려놓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냥 이용할 도구였던 거구나. 젊으니까 갚으라고. 당신은 도망가면서 경찰서에 갔다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이 말했다. 가족 간 사기는 친고죄입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고소하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소할게요.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다. 작성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며느리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래.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제가요. 네가 고소를 해.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려고 해. 나는 소리쳤다. 저 지금 1억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함쳤다. 그게 뭐 큰 돈이라고. 난리야. 젊은 것들이 1억도 못 갚아. 나는 기가 막혔다. 아버님, 1억이 작은 돈이에요. 그럼 아버님이 갚아주세요. 시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왜 갚아.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널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요. 어떡해요. 시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전세금 만기되면 집 살 돈 없잖아. 그래서 목돈 좀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는데요? 시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사업 자금으로 쓰셨나 봐. 아니면 빚 갚으셨거나 어쨌든 우리 마누라가 고생하신 건데. 너희가 조금 힘들어도 갚아야지. 통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싶었다. 남편이 형에게 전화했다. 형, 엄마가 1억을 빌렸대. 동생 며느리 이름으로. 형이 말했다. 뭐 1억. 남편이 사정을 설명했다. 형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에휴, 엄마가 왜 그러셨대. 형은 도와줄 수 없어. 형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너희 부부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남편이 소리쳤다. 형,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일인데. 형이 말했다. 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미안하다. 통화를 끊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한데. 시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아도 빚은 남습니다. 결국 본인이 갚아야 해요. 나는 물었다. 대출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제가 받은 게 아닌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으로 대출받았으면 은행 책임은 없습니다. 본인 명의니까 갚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말했다. 우리 어떡하지 1억을 어떻게 갚아.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당신 어머니 잘못인데. 왜 우리가 갚아야 해요? 남편이 소리쳤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나는 울었다. 나는 뭐야? 나는 진짜 뭐야? 그냥 호구야. 돈 빌릴 수 있는 도구야.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못 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우리 인생 끝났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갚을게. 나는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월급으로 1억을 언제 갚아? 다음 날 은행에 갔다 상담을 받았다.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웠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아야 했다.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 300만 원을 갚으면 100만 원이 남았다. 생활이 불가능했다. 우리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였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다. 남편은 주말에도 일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우리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지쳐갔다. 매일 밤 일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아이를 깨웠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또 잤다. 오후에 일어나 저녁 준비하고 다시 일하러 나갔다. 이게 인생인가 싶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느 날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야, 여기 소주 줘. 나는 소주를 건넸다. 취객이 돈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데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날 새벽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26에 결혼해서 31가 된 지금 나는 다 늙어버렸다. 남편과 싸웠다. 내가 소리쳤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당신 어머니 찾아서 돈 받아와. 남편이 소리쳤다. 나도 찾고 있어. 연락이 안 된다고. 나는 물었다. 진짜 찾고 있어.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집을 나왔다. 친정으로 갔다. 엄마를 보자마자 울었다. 엄마나 어떡해. 엄마가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나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빠가 말했다. 이혼의 그런 시댁이랑 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 빚이 1억이야. 이혼해도 빚은 내 거야. 친정 부모님이 돈을 모아주셨다. 3천만 원이었다. 평생 모으신 돈이었다. 나는 받을 수 없었다. 돈이었다. 나는 받을 수 없었다. 엄마, 이거 너희 노후 자금이잖아. 엄마가 말했다 됐어. 우리 딸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빠도 말했다 받아. 우리는 괜찮아. 나는 3천만 원을 받았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3천만 원을 갚았다. 남은 빚이 7천만 원이 됐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 나는 다시 일했다.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갔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다. 남편은 대리운전을 계속했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5천만 원을 갚았다. 남은 빚이 5천만 원이 됐다. 반은 갚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몸이 망가졌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과로입니다. 제대로 쉬셔야 해요. 나는 웃었다. 쉬면
빚을 누가 갚아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언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가 또 물었다. 엄마, 왜 매일 이래요? 다른 엄마들은 애들 데리러 오는데. 나는 미안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경찰이 수배를 했지만 찾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남편의 형도 연락을 끊었다. 시아버지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완전히 버려졌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미안하다고 하지. 엄마, 그 말 이제 지겨워. 남편이 울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죽고 싶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아.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빚을 갚되 내 인생도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재무 상담을 받았다. 개인 회생 제도를 알게 됐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 남편이 반대했다. 그러면 우리 신용 끝이야. 나는 말했다. 이미 끝났어. 신용이 뭐가 중요해. 살아야지. 남편이 말했다. 엄마 찾으면 돈 받을 수도 있어. 나는 웃었다. 1년째 못 찾고 있잖아. 포기해. 개인 회생이 인가됐다. 남은 빚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탕감됐다. 2천만 원을 5년에 걸쳐 갚기로 했다. 한 달에 33만 원이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주방 일을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이직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남편도 나를 피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다. 아이만 불쌍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웃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가 또 물었다. 엄마, 아빠 이혼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이가 말했다. 친구 부모님은 이혼했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남편과 얘기했다. 우리 이혼할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나는 말했다. 우리 더 이상 부부 같지 않아.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당신 인생 망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망친 건 당신 어머니야. 하지만 이제 끝내자. 우리는 이혼했다.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졌다. 남편은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안 주는 것보단 나았다. 이혼 후 나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원룸이었다. 아이와 둘이 살기엔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빚을 갚고 아이를 키워야 했다. 힘들었지만 예전보다는 숨이 쉬어졌다. 적어도 시댁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됐다. 5년이 흘렀다. 나는 빚을 모두 갚았다. 마지막 33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나는 은행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나는 이제 36이었다.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도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보다 강해 보였다. 나는 살아남았다. 시어머니의 배신에도 1억 원의 빚에도 나는 살아남았다. 아이가 물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 엄마 빚 다 갚았어. 아이가 환호했다. 봐, 진짜요? 그럼 이제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더 모으면 이사 가자.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 전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시어머니를 조심해. 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절대 주지 마. 통장도 절대 빌려주지 마.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이 사연을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도장은, 당신의 인감증명서는 정말 당신만 가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